11장은 부채 기업의 투자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투자 결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 부채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그 레버리지, 그 내용을 반영하는 방법, 뭐 부채 사용에 따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는 방법이 이제 딱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부채 기업의 부채를 사용한 투자 결정에서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법 요거를 이제 가장 많이 쓰는데 가중평균 자본 비용법을 가장 많이 쓰지만 이것이 모든 방법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평가법이나 주주현금흐름법 또는 확실성 등가법까지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했던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와크법인데, 와크를 구해서 OCF로 측정된 또는 뭐 FCF로 측정된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구하고 NPV를 투자 비용과 비교해서 NPV를 구해서 그것이 양익값을 가지면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않는 거죠. 그럴 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지금 여러 번 해왔으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이제 이거죠. 현금 흐름은 어떻게 측정할 거며, 그 현금 흐름을 할인할 때의 자본 비용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리고 수년자 가치를 구하는 그 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랬을 때 와크법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잠깐만요. 기본적으로 영업 현금 흐름, 또는 뭐 잉여 현금 흐름, 이제 자본적 지출이나 또 뭐죠? 순이전 자본의 증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영업 현금 흐름으로 하는데, 잉여 현금 흐름으로 하는데, 이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할인율은 KO로 한다. 이게 기본식이죠. 그래서 이 KO는 여기서 구하는 것처럼 여기에 KI를 씁니다. 그러니까 세후 타인 자본 비용,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가 반영된 이걸 써요. 그럴 때 요 위에 영업 현금 흐름도 무부채 상태를 전제로 구한 현금 흐름이어서 이제 UCF라고도 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Unreversed Cash Flow. 그러니까 현금 흐름에 대한 이름이 참 많은데, 그러니까 무부채 상태의 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빠져거나 뭐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식을 NPV를 구하는 식을 쓰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PV에서 분자는 UCF가 되고 분모는 KO의 L, 그러니까 부채를 사용한 경우에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인데 KI로 할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비용. 뭐 여러 번 해왔던 내용이니까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 예제를 하나 좀 기억을 해둡시다. 왜냐하면 이 예제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 방법을 쭉 적용을 할 겁니다. 백화점을 설립해서 유통업에 진출하려고 그러는데 시제로 투자 비용이 600억 원이래요. 그런데 세전으로 매년 100억 원의 현금 흐름이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경영위험까지 반영된 유통업의 베타가 0.8이고 그 다음에 CAPM은 증권시장선이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일단 무형이자율이 10%구나 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이 회사가 백화점을 세울 때 목표 자본 구조를 100%로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회사의 차액 이자율은 10%라니까 이 회사가 그 무위험 부채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하마다 모형을 쓰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주어진 요 할인율과 이 기업이 사용하는 부채 이자율이 다르면은 하마다 모형을 못 써요. 그리고 법인세율이 이제 30%랍니다. 이때 투자안의 현금 흐름에 적용할 할인율 와크를 산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십시다. 그러면은 아까 이 회사의 경영유형까지 반영된 무부채 베타가 0.8이라고 했으니까 하마다 모형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써서 1.36을 구합니다. 그리고 1.36을 SML에 넣어서 14.08%를 구하는데 여기 이제 K2가 되는 거죠. 부채를 사용한 상태에서의 그 K2 자기 자본 비용이 되는 거예요. 타인 자본 비용은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를 감안해서 7%가 됩니다. 그래서 14%와 7%를 목표 부채 비율이 100%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2분의 1 해가지고 10.54%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갈 현금 흐름은 그 세후로 측정을 해야 되니까 70이 되고 그것을 10.54%로 나누면은 아마 664가 될 겁니다. 그래서 664에서 600을 빼서 NPV가 64가 돼서 0보다 크니까 투자를 한다. 익히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푸냐면은 바로 조정평가법을 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정평가법은 APB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이 조정평가법을 쓰는 상황은 와크법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쓰게 되는데 이 할인율에 이제 그 부채를 사용한 효과를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만을 봐가지고 그 할인율에 반영을 했지만 부채를 사용한 것에서 다른 효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여러 개를 이제 반영을 하려면 복잡하니까 그걸 할인율에 다 반영하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별로 그 부채 사용 효과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더하는 거죠. 그래서 APB를 구하는데 APB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럼 APB를 어떻게 구하냐? APB는 베이스 케이스 NPV에다가 부채 사용 효과를 더하는 방식을 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부채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부수적 효과를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로만 봐서 그랬지만 부채 사용 효과는 좀 이따 보면은 알겠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베이스 케이스 NPV가 뭐냐? 바로 이게 이겁니다. UCF를 로로 할인한 거예요. 로로. 그러니까 K2의 이유로. 그러니까 요거는 부채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의 투자안의 가치가 되는 거죠. 부채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의 투자안의 가치. 그리고 거기서 C제로를 빼면은 부채를 쓰지 않고 내 돈만으로 투자를 했을 때의 NPV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무부채 기업의 가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채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투자안의 가치니까 무부채 기업의 가치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VU와 똑같단 말이에요. VU. 다만 베이스 케이스 NPV는 VU에서 C제로를 뺀 것뿐이죠.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 NPV를 구하고 거기다가 부채 사용 효과를 더해줘라 이러는데 그럼 부채 사용 효과가 뭐가 있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예요. 이자 비용 감소 효과. 그런데 그거 말고도 부채를 조달하려면 조달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달 비용을 빼줘야 되고, 부채를 조달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 조달 비용은 그 투자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니까 빼줘야죠. 그리고 또 이런 효과도 있어요. 특혜금융 효과. 그러니까 그 사업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하려고 하는 기업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 금리를 낮게 줘가지고 적용을 시켜줘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끔 하는데, 그럴 때 특혜금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혜금융 효과를 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채 사용 효과를 건별로 다 따로따로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서 베이스 케이스 NPV에다가 더하면은 이제 APV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예제를 보겠는데, 이 예제에서는 지금 그 베이스 케이스 NPV에다가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밖에 없어요. 그 부채 사용 효과가. 그래서 일단은 그 첫 번째 질문을 봅시다. 투자 자금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백화점 설립 여부를 판단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UCF가 아까 70이라고 그랬죠. 70. 세후. 그리고 거기에 여기에 로를 곱해서 여기에서 이제 600 투자 비용을 빼야 되는데, 로가 얼마였어요? 아까 베타 U 부채를 쓰지 않은 상태의 영업이용까지 나타난 베타가 0.8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0.8을 SML에다 넣어서 구하면은 여기가 이제 12.4%가 되는데, 12.4%로 해서 계산해 보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어, 그 부채 비율을 100%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MA 수정 명제를 보면 알겠지만 VL은 VU에다가 TB란 말이에요. TB. 그러니까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를 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B. 부채 금액을. 그런데 목표 부채 비율을 100%라고 했으니까 그 금액을 여기서 얼마를 조달한다라고 가르쳐 주면은 뭐 그 부채 금액에다가 바로 법인세율을 곱해서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목표 부채 비율을 그냥 100%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직접 구해야죠. 그러면은 아까 이 664가 투자 안에 현재 가치고 거기서 600을 빼서 MPP가 64라고 그랬으니까 요것의 요것의 반이 부채를 조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32를 여기서처럼 부채로 조달한다는 거예요. 332. 그러니까 332에다가 법인세를 곱한 99.6. 이게 바로 그 이자 비용의 법인세 감소 효과를 현재 가치로 계산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케이스 FP 마이너스 35에다가 99를 더하면은 여기에 6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크법으로 구한 MPV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와크법으로 구하나 AP법으로 구하나 이렇게 이제 단순한 형태는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채 사용 효과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면은 그거를 할인율에 다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좀 어려워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이제 UCF가 아닌, 그러니까 그거를 LCF라고 그러는데 이제 주주현금 흐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자본 예산에서 FCFF라는 것과 FCFE라는 걸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 FCFF는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flow cash flow to firm. 그래서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해요.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기업 현금 흐름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잉여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은 그거는 무부채 상태에서의 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FC, FE는 프리 플로우 프리 캐시 플로우 투 에쿼티죠. 그러니까 주주의 현금 흐름에 그때 잠깐 언급했는데 그걸 FTE라고 바로 플로우 투 에쿼티라고 해서 주주 현금 흐름법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의 그 주주 현금 흐름은 여기에 주주 현금 흐름은 투자안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 중에서 순수하게 주주에게 귀속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조달해서 투자안을 수행하면은 실제로는 채권자에게 이자를 줘야 되잖냐. 그러니까 이자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주주로서 순수하게 나한테 들어오는 돈 그거를 챙기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LCF라고 한다. 리버드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주주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현가를 산출할 때, 현재 가치를 산출할 때의 할인율은 주주의 자기 자본 비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MMS 수정명제에서 수정 이명제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그거를 바로 할인율로 해서 LCF를 현재 가치를 구하됩니다. 그러면은 주주에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현재 가치를 구하면은 요거는 투자의 가치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주에게 돌아오는 돈만 현재 가치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그러면 주주에게 부담되는 금액만 빼야죠. 그러니까 이 사업의 투자 비용은 C0인데 부채를 B만큼 조달했으니까 주주가 부담하는 돈만을 빼내면 C-B가 된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빼내면은 NPV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NPV를 보고 투자 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주 현금 흐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예제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가나기업의 백화점 설립 문제를 주주 현금 흐름법으로 평가하려고 한다. 매년 주주에게 귀속된 현금 흐름은 얼마냐? 아까 EBIT가 세해 전 EBIT가 영업 현금 흐름이 10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빼요. 보통 아까까지는 그냥 1-t를 여기다 곱해서 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자를 빼요. 주주에게 돌아오는 것만 고려할 거니까. 그러면은 아까 664의 2분의 1이 바로 빌릴 돈인데 그게 332가 되고 아까 목표 부채 비율을 100%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빌려야 될 돈이 332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32의 10%인 33.2만큼 이자를 빼고 나면 66이 되는데 법인세도 실제로 여기서 내니까 이 세금을 20만큼을 빼요. 그럼 46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46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는 바로 뭘 구해야 되냐면은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MM 수정 이명제로 구한 자기 자본 비용을 산출해 보면은 K2의 아까 12.4%라고 그랬죠. 로 그리고 KD가 10%니까 요 식에다 넣어 보면은 14.08%가 나와요. 그러면은 46을 14.08%로 나누고 그리고 투자 비용을 할 때는 600에서 투자 비용이 600이라고 했잖아요. 600에서 332는 부채로 조달하니까 주주인 내가 내야 되는 것은 26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68을 빼면 64가 돼서 아까 아크법이나 APB법에서 구한 그 값과 똑같게 되는 겁니다.
이 평가 방법을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MM의 그 수정 명제와 그 MM의 수정 명제를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법인세까지 고려를 해서 그럴 때에 그 이런 식에서 여기 이제 1명제 아닙니까? 1명제. 그리고 2명제가 바로 그 요거죠. 그러니까 이런 명제를 쓸 때는 항상 그 명제가 만들어진 이론이 만들어진 가정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을 보면은 일단은 어떤 투자안이라고 해도 그 현금 흐름이 유한하게 끝나면은 이런 걸 쓸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거는 어, 무한히 부채를 사용하고 기업의 그 수명도 무한하다는 그런 전제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리고 또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영업이익은 충분해야지 이런 명제를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마다 모형은 이 중에도 특히 이 MM 명제에서는 여기 그 부채의 KD가 RF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부채가 무위험 부채에 대해요. 그 하마다 모형에서는. 그러니까 MM 모형이 이만한 범위를 얘기한다면은 하마다 모형은 요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마다 모형까지 쓰려면은 무위험 부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이자율이 차입 이자율이 그 무위험 이자율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고요. 그래서 그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조건에서 어떤 그 방법을 써야 되느냐. 지금 우리 예제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와크법, APB법, FT법 모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그 똑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지. 이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여기 그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어느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한한 현금 흐름이 있다? 그러면은 그 MM의 수정 명제나 이런 걸 쓸 수 없고요. 그리고 또 무위험 이자율이 아니다.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차입 이자율이 그러면은 또 거기는 하마다 모형을 특히 쓰면 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 연습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그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와크법과 APB법 중에 어느 거를 쓰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그 와크법은 부채 사용 효과를 할인율에 반영해서 하는 거지만 APB법은 건별로 하기 때문에 부채 사용 효과가 여러 가지가 되면 이제 APB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와크법과 FT법을 쓰는 것도 이제 주주의 현금흐름만 측정을 하면은 이걸로 하고 그리고 그 영업현금흐름으로 측정을 하면은 와크법을 쓰고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목표 부채 비율 그런 거를 정해놓고 있으면은 그 와크법이나 FT법을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목표 레버리지가 아니고 조달 레버리지를 알고 있다면은 조달 레버리지라는 것은 조달 금액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에 그 아까 자본 그 투자 비용이 그 필요한데 600의 투자 비용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 이 중에 300을 부채로 조달하고 300을 자기 자본으로 조달한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부채 비율이 100%가 아닌 부채 비율이 목표 부채 비율이 100%가 아닌 거죠. 왜냐면은 저기도 있어야 되니까 그 뭡니까 그
NPV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조달 레버리지라고 하면은 이런 조달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을 말하는 건데, 사실 뭐 이런 말은 많이들 그 전에 헷갈려서 그냥 레버리지를 이걸로도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구별 짓기 위해서 내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달 금액을 기준으로 레버리지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 목표 부채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조달 금액을 알고 있다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에서도 이 목표 부채 비율이라는 것도 NPV까지 들어간 부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더 좀 길게 얘기하면은 목표 레버리지라는 것은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NPV까지 반영된 사후적인 부채 비율이고, 조달 레버리지는 조달 금액만을 기준으로 얘기한 부채 비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실성 등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확실성 등가법은 꼭 여기 부채 기업을 사용한 부채를 사용한 투자 결정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무부채 상태라도 위험이 없는 금액으로 만들어서 투자안의 경제성을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투자안의 가치를 구할 때 위에 현금 흐름을 구하고 밑에 이렇게 할인율을 구할 때 이 할인율은 요 현금 흐름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맞춰서 할인율을 구한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회를 확실한 현금 흐름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CEQ라고 하는데 그거를 RF로 할인하는 거하고 같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명목 현금 흐름으로 측정했으면 명목 할인율로 할인하고, 또 실질 현금 흐름으로 측정했으면 실질 할인율로 현재 가치를 구하고, 여 우회가 기대 현금 흐름이면은 기대값, expected라는 건 위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감안한 할인율로 현재 가치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이 없는 현금 흐름으로 측정했으면은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을 하고, 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때의 CEQ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확실성 등가를 구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 했던 거 생각납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게? 효용 곡선이잖아요. 그때 효용이론 얘기할 때 여기에 유틸리티, 여기가 W라고 했을 때 여기가 1, 2 이렇게 나타나면 요것과 요것의 기대값이 여기다. 그러면은 여기에 W1, 여기에 W2. 그러면은 여기를 2 기대값, 그리고 요 기대값이 주는 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여기가 U, E, W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것이 주는 U1과 U2의 기대값이 또 있죠. 그래서 그게 요거다 이거요. 그래서 EU 해서 U의 기대값. 그래서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바로 CEQ예요. 그렇죠? 요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했잖아요. 리스크 프리미엄. 그때 우리가 투자자의 효용이론 얘기할 때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요것이 기대 현금 흐름이고 요것이 CEQ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EW 여기는 이 캐시플로우 EC의 여기가 CW 그때 CW였지만 이제 CEQ 이렇게 하면은 이게 1보다 항상 작죠. 1보다 항상 작아요. 그랬을 때 요거를 뭐라 그래요? 요거를 확실성 등가 계수라고 합니다. 여기서처럼. 그래서 요거를 알파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확실성 등가 개수를 구하고 그러면은 요 11-9식처럼 요 11-9식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밑에 CQ가 요 밑에 CT가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요 앞에 expected를 붙여야죠. expected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알파 t는 1보다 작게 되고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일수록 알파 t는 0에 가까워져요. 그 봐요. 아까 요 그림을 보면은 투자자가 더 위험 회피적이면은 이게 더 곡선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CQ가 더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성 등가 계수가 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프레젠트 밸류는 기대 현금 흐름을 와크로 할인하고 또는 이건 이제 그 와크로 쓴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부채를 사용한 투자 결정을 하는 거니까 와크로 쓰는 거죠. 만약에 그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거라면 그러니까 로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RF로 CQ를 나눈 거와 같잖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요것과 요것이 같다는 관계에서 그러니까 요것과 요 식을 통해서 요거 빼고 요 식을 통해서 요 알파 t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 그리고 t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1 플러스 RF를 1 플러스 자본 비용으로 나눈 값을 1기 후는 1이 되고 2년 후는 2가 되고 이럴 테니까 그 멀리 미래로 갈수록 더 이제 확실성 등가 계수는 이제 작아지겠죠. 그래서 CEQ법을 이용해서 투자 결정을 할 때는 이렇지 않냐. 그러니까 11-1식의 확실성 등가 계수를 구하니까 이 식은 잘못됐습니다. 이 식을 고쳐요. 요거는 오해가 CQ고요. CQ고 밑에가 이게 RF죠. RF 잘못 쓴 거예요. 이거는 그 앞에 UCF 그거를 썼는데 잘못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확실성 등가까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예제 11-4를 보면은 가나기업 백화점 설립 문제를 확실성 등가법으로 평가하려고 하는데 처음 3개년도에 확실성 등가 계수를 구해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파 t는 이렇게 구하니까 그러니까 현금 흐름에서 구할 수도 있고 할인율의 관계에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할인율을 그 문제에서 10.54%고 무혐의자율은 10%라고 했으니까 그 첫 번째 거는 이렇게 그 확실성 등가 기술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세 번째 건 이렇게. 그래서 그 현금 흐름을 CEQ를 구하려면은 그 170이죠. 그러니까 그 100에다가 세금 뺀 30 뺀 여기가 이제 세후 현금 흐름 70인데 70에다가 요거 곱한 69. 그 다음에 70에다가 요거 곱한 69.32, 69.98, 69.98일 수가 없잖아요. 68.98이구나. 이거 잘못 썼습니다. 68.98. 밑으로 갈수록 더 작아져야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한등비수 합으로 구하게 되면은 64가 돼서 모든 결과가 다 똑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항상 그 요약을 읽어보세요. 요약은 그 미리 보기하고 요약을 읽어보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계속 틀을 그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APB법을 그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문제냐면은 요거네. 11-3. 11-3 문제가 이제 좀 그 괜찮은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그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나기업이 그
1,000만 원이 소요되는 공장 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투자 수명 5년이고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생각한대요. 설비 도입으로 매년 그 350만 원의 현금으로 증분이 있을 거래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게 세후로는 이제 그 세후가 아니고 이건 세전이에요. 그래서 타인 자본이 750만 원이 필요한데 시장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이 10%네요.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시장 이자율은 10%인데 그보다 낮은 8%를 준대요. 8%, 그러니까 특혜금융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부채를 조달할 때 조달액의 1%에 해당하는 조달 비용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조달 비용도 발생을 해요. 그 부채를 쓰면은 기본적으로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 그게 있고, 또 여기서는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는 그냥 할인율에다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은 와크법을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금리를 싸게 주는 특혜 금융 효과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달 비용의 효과도 있습니다. 조달 비용. 그러니까 이것을 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할인율에다 한꺼번에 반영하기는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APB법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투자안의 수명이 5년이니까 그 이럴 때는 그 MM 수정명제나 뭐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다 무한한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지. 이렇게 유한한 경우에는 그런 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PB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베이스 케이스 APB를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 투자액이 있고 세후 현금 유입 그 350만 원의 1만 ST 그리고 여기에 감가상각비 감세 효과 그러니까 세후 에비타에다가 감가상각비 감세 효과를 더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투자의 현금 흐름을 측정을 하고 그것을 그 현재 가치로 구해가지고 투자 비용을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그거죠. 투자 비용을 해보니까 자 다시 이렇게 그 투자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2,990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뭘로 할인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업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영업 그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로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가나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 20%로 그냥 할인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 로스 책을 보면은 요거를 감가상각비의 감세 효과는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해서 풀어요. 이 APB법에서. 그리고 요 감가상각비의 감세 효과를 감가상각비 이상의 효과는 그 영업 현금 흐름이 반영이 됐다고 해가지고 요 부분은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을 하고 680원 그리고 2,310원 그 20%로 그 로로 할인을 해가지고 NPV를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 베이스 케이스 NPV가 0보다 작게 나오니까 이 상태로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어떤 그 책을 보면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인가 거기서 그 APB법을 적용하는 그 사례로 이렇게 나온 과정 그 페이퍼를 보니까 거기는 현금 흐름 여기서 2,990을
전체를 다 영업현금, 영업위험이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로로 할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가정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어, 그 이 전체를 이 전체 현금 흐름이 다 영업 위험에 해당이 돼서 들쑥날쑥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은 20%로 할인해야 되고 만약에 요 정도는 안정적으로 받고 이 밑으로는 안 내려온다. 이렇게 움직여도 그렇다고 보면은 이렇게 무위험 현금 감가상각비의 감소 효과 부분은 무위험 현금 흐름으로 봐서 할인하면 되겠습니다. 영업 위험은 요 위에 부분만 봐도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거를 가정을 해놓고 풀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할 때부터 그렇게 이제 제시해 주면 좋은데 그 문제가 그렇게 완벽하게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실력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로스의 그 방법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사용 효과로 이자 비용 감소 효과하고 특혜금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7,500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7,500을 조달하고 나면은 7,500에서 750만큼의 그 조달 비용을 빼고 나면은 이게 얼마예요? 1%라고 했죠? 1%. 그러니까 75만큼을 빼게 나면은 7, 4, 6, 5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7,500이 필요한데 이걸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돈 7,500 하고 빌릴 돈이 조달할 돈이 B 하고서 조달 비용 1%를 빼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이 7,500이 되도록 부채 7576만큼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7576만큼 돈을 빌렸다가 이때 이제 갚아야죠. 5년 후에. 그리고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7576에 8%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에 1-t를 곱해서 400. 이게 실제 나가는 이자 부담이잖아요. 세금 효과까지 감안한. 그래서 이것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은 7576 들어오고 이 나가는 것들의 그 현재 가치를 구해 보니까 1356이 된다는 거예요. 1356. 그래서 1356만큼이 특혜금융효과와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가 있으니까 요 베이스 케이스 NPV에다가 일단 요거를 더할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부채 사용 효과가 아까 그 얘기한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여기 조달액의 1%에 해당하는 그 조달 비용을 5년에 걸쳐서 상각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년에 걸쳐서 상각하면서 그 세금 비용 처리되는 거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그 감세 효과를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비용 지출이 76이 지금 현재 시점에 나가지만 지금 이게 다 나가는 돈은 아니다. 왜냐면 이게 비용 처리가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요 76의 5분의 1이 매년의 비용이고 여기에 0.34 곱한 5.2만큼이 감세 효과죠. 그러니까 요것의 조달 비용의 현재 가치를 보면은 76이 나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만큼의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 그 비용의 감소 효과를 가져오니까 실제로 나가는 거는 마이너스 56이다. 그러니까 514에 1356, 56 해가지고 78, 5.7이 되는데 이게 APB도 NPV예요. 그래서 이것이 0보다 크니까 투자안을 채택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와 또 이제 11-4나 11-5나 이게 다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할 때 부채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사례들을 다뤄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배당 정책 이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